여보, 안 돼. 여보. 병실의 밤은 유난히 길다. 형광등 불빛은 꺼졌지만 완전히 어둡지는 않다. 복도에서 새어 들어오는 차가운 백색 광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고 침대 옆 심전도 기계는 규칙적인 박동 소리로 밤을 붙들고 있다. 창문 밖 어디선가 구급차 사이렌이 멀어져 간다. 그 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이른을 훌쩍 넘긴 여자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본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 안쪽이 쿡 하고 쪼개지는 느낌이 든다. 폐 깊숙한 곳에서 뭔가 긁히는 것 같기도 하고 갈비뼈 사이가 뻐근하게 당기기도 한다. 항암 치료가 끝난 날이면 늘 이렇다. 몸은 물론이고 마음까지 함께 무너져 내린다. 그런데도 잠은 오지 않는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잠들지 못하는 밤이다. 간호사가 조용히 들어온다. 고무 밑창 슬리퍼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만 낮게 들린다. 그녀는 차트를 확인하고 여자의 이불을 한번 여민 뒤 작은 목소리로 묻는다. 좀 괜찮으세요? 여자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인다. 네, 괜찮아요. 괜찮다는 말은 오래전부터 몸에 밴 말이다. 정말 괜찮아서가 아니라 더 설명할 힘이 없을 때 하는 말이다. 아프다고 말한들 달라질 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는 말이기도 하다.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나간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부드럽다. 다시 혼자가 된다. 여자는 천장의 얼룩을 따라 시선을 옮긴다. 습기가 스민 자국인지 페인트가 벗겨진 자국인지 모를 회색 그림자들이 천장에 지도처럼 퍼져 있다. 저 얼룩을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진정된다. 나보다 먼저 이 자리에 누워 있었을 수많은 사람들도 저 얼룩을 바라봤을 것이다. 그 생각이 위로가 되는지 외로움이 되는지는 모르겠다. 숨이 가빠질수록 이상하게도 오래된 장면들이 떠오른다. 최근의 일은 흐릿한데 수십 년 전 기억은 선명하다. 어제 아침 무얼 먹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30년 전 새벽 시장 바닥에 앉아있던 감각은 생생하다. 젖은 콘크리트의 차가움, 비릿한 생선 냄새, 상인들이 서로를 부르던 목소리에 높낮이까지. 젊었던 얼굴보다 손이 먼저 떠오른다. 갈라지고 굳은 손. 겨울이면 틈이 벌어져 피가 배어나오던 손등. 여름이면 물기에 불어 하얗게 일어나던 손바닥. 계절마다 색이 달랐던 손. 그 손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만지고 들고 씻어냈던가. 여자는 자신이 언제부터 병실보다 시장 바닥에 더 익숙한 사람이 되었는지 떠올려 본다. 19에 시집와서 23에 처음 좌판을 펼쳤다. 새벽 4시면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다. 아이를 업고 손에는 보따리를 들고 그때 신었던 고무신 밑창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 걸었던 그 길들이 지금도 발바닥에 남아있는 것만 같다. 사람은 죽을 것 같을 때 가장 열심히 살았던 시절을 떠올린다고 했다. 여자의 기억 속에는 늘 시장이 있다. 새벽 공기, 젖은 바닥, 상인들의 목소리. 그곳에서 그녀는 하루를 시작했고 하루를 견뎠다. 병실의 정적 속에서 그 소음들이 되살아난다. 누군가 흥정하는 소리, 생선 비늘 긁는 소리, 호박을 썰 때 나는 둔탁한 소리. 옆 침대에서 누군가 기침을 한다. 가래가 끓는 소리가 섞여 있다. 한참을 기침하던 사람이 물을 마시는 소리가 들린다. 컵을 놓는 소리. 다시 조용해진다. 그 소리에 여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뜬다. 어둠 속에서 눈을 떴을 때 보이는 것과 감았을 때 보이는 것이 별반 다르지 않다. 죽음이 무섭기보다는 이렇게 조용히 사라질까봐 마음이 서늘해진다.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불리던 시간이 끝나고 나면
자신에게 남는 건 무엇일까? 이름 석자도 제대로 불려본 적 없는 사람이었다. 늘 누구누구 엄마, 누구 집 마누라, 저기 과일 파는 아줌마였다. 천천히 숨을 고르며 여자는 생각한다. 나는 참 오래도 버텼다고. 누구에게 칭찬받지 않아도 스스로에게는 한 번쯤 말해줘도 되지 않겠느냐고. 잘 견뎠다고, 많이 아팠을 텐데 잘 참았다고, 혼자서도 무너지지 않았다고. 병실의 밤은 대답하지 않지만 여자는 그 침묵 속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 시장 바닥에 앉아있던 자신을, 아이를 업고 걷던 자신을, 손이 터져도 웃었던 자신을. 그 모든 시간이 지금 이 침대 위에 함께 누워있는 것만 같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린다. 겨울이 끝나가는 소리다. 여자는 눈을 감는다. 이번에는 잠을 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억 속으로 걸어 들어가기 위해서다. 그날 밤 그녀의 기억은 다시 계절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간다. 시장 어귀에서 시작된 아직 끝나지 않은 그 긴 이야기 속으로. 시장은 늘 그녀보다 먼저 깨어 있었다. 해가 뜨기 전 아직 골목에 밤이 남아 있을 때 여자는 리어카를 끌고 나왔다. 쇠바퀴가 아스팔트를 구르는 소리만이 새벽을 깨웠다. 겨울이면 손끝이 얼어 손잡이가 달라붙었고 여름이면 손잡이를 잡기도 전에 땀이 먼저 흘러내렸다. 계절은 달력보다 몸이 먼저 알았다. 손이 갈라지면 봄이었다. 손등에 금이 가고 그 틈으로 바람이 스며들면 그제야 겨울이 끝났음을 실감했다. 허리가 욱신거리면 장마가 다가온 것이었다. 습기가 몸속까지 들어와 관절을 무겁게 했다. 손바닥에 비린내가 오래 남으면 겨울이었다. 찬물에 담갔다 뺀 손은 아무리 씻어도 그 냄새를 지우지 못했다. 봄에는 딸기를 팔았다. 새벽 경매장에서 받아온 상자를 열 때마다 달콤한 냄새가 올라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늘 조급했다. 물러진 건 없는지, 상처난 건 없는지, 눌린 건 없는지 하나하나 날 살피며 골라내는 동안 손가락 끝은 차갑게 식어갔다. 좋은 것만 앞에 내놓아야 손님이 멈춰섰다. 이거 얼마예요? 손님이 물으면 여자는 잠시 상대를 살폈다. 젊은 사람인지 나이 든 사람인지 급한지 여유로운지 그 짧은 시간에 값을 정했다. 한 팩에 5,000원이요. 에이 비싸네. 좀 깎아줘요. 손님이 흥정을 시작하면 여자는 잠시 계산기를 두드리는 척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고 깎아달라 하이소. 4,500원. 가져가이소.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딸기 몇 알 값이 아이들 공책 한 권 값과 겹쳐졌다. 500원을 깎아주면 연필 2자루를 덜 사야 했다. 그래도 장사는 해야 했다. 안 팔면 물러지고 물러지면 버려야 했다. 여름엔 수박이었다. 무겁고 둔탁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내려놓을 때마다 허리에 힘이 들어갔다. 한 통에 10kg가 넘는 수박을 하루에도 수십 개씩 옮겼다. 수박을 굴리다 손톱 밑에 멍이 들고 팔뚝에는 자잘한 긁힌 자국이 남았다. 땀이 흘러 그 상처를 적시면 따끔했지만 닦을 새도 없었다. 아줌마, 이거 잘 익었어요? 손님이 수박을 두드리며 물으면 여자는 자신 있게 대답했다. 제가 직접 골라온 거예요. 속 빨개요. 안 달면 도로 가져오이소. 실제로 도로 가져온 사람은 한 번도 없었다. 여자는 수박 고르는 눈이 있었다. 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다. 어떤 것이 잘 익었고 어떤 것이 아직 덜 익었는지. 그래도 더운 날 수박을 고르는 손님이 오늘 저녁엔 시원하겠다 한마디 하면 여자는 그 말로 하루를 버텼다. 시원한 건 손님네 집 거실이지 자기 인생은 아니었지만 여자의 집에는 선풍기 하나가 전부였고 그나마도 아이들 쪽으로 틀어놨다.
가을엔 사과가 쌓였다. 빨갛고 단단한 사과를 하나씩 닦으며 여자는 잠시 생각에 잠기곤 했다. 아이들 얼굴도 저렇게 단단해졌으면 좋겠다고. 상처 없이 물들지 않고 제 빛깔을 잃지 않고 자라났으면. 사과는 겉만 닦으면 됐지만 아이들은 속까지 챙겨야 했다. 밥은 먹었는지, 감기는 안 걸렸는지, 학교에서 무슨 일은 없었는지. 엄마, 나 내일 준비물 사가야 돼. 저녁 늦게 돌아온 여자에게 아이가 말했다. 여자는 씻지도 못한 손으로 가방을 뒤졌다. 얼마 들어? 1,000원이면 돼. 그래, 여기. 여자는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지폐를 꺼내 아이 손에 쥐어줬다. 구겨지고 낡은 돈이었지만 아이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받아들었다.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자는 그게 섭섭하지 않았다. 당연하게 받을 수 있는 게 오히려 다행이었다. 겨울이 오면 물미역을 팔았다. 커다란 대야에 찬물을 받아 미역을 담갔다. 손을 넣어 미역을 건져 올리다 보면 손끝 감각이 사라졌다. 빨갛게 부어오른 손가락은 더 이상 자기 것 같지 않았다. 물기를 털어내고 포장을 하는 동안에도 손은 떨렸다. 그래도 장사를 접을 수는 없었다. 하루라도 빠지면 그날 밥상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오늘은 추워서 손님이 없네. 옆 좌판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다. 그러게 말이여. 그래도 조금이라도 팔아야지. 여자는 손을 호호 불며 대답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다. 발끝은 이미 감각이 없었다. 두꺼운 양말을 신었지만 시멘트 바닥에 냉기는 그걸 뚫고 올라왔다. 장사가 끝난 밤 여자는 집에 돌아와 남은 돈을 바닥에 펼쳐놓고 하나씩 세었다.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손은 떨렸지만 계산은 틀리지 않았다. 학용품가, 급식비, 밀린 공과금, 쌀감. 돈은 늘 모자랐지만 아이들 몫은 어떻게든 남겨두었다. 자기 밥을 거르더라도 아이들 도시락은 싸야 했다. 엄마, 오늘 장사 잘 됐어? 밥을 먹다 말고 아이가 물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럭저럭. 그럭저럭이라는 말 속에는 수없이 접은 마음이 들어 있었다. 사실은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몇만 원 못 번 날이었다. 사실은 점심도 거른 날이었다. 사실은 발이 시려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날이었다. 하지만 아이 앞에서는 그럭저럭이라고 했다. 괜찮다고 했다. 여자는 그렇게 계절을 넘기며 살았다. 몸이 먼저 달아갔고 그 다음에야 마음이 따라갔다.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굽어지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팼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다. 하지만 그때의 그녀는 몰랐다. 그 시간이 훗날 자신을 버티게 할 유일한 기억이 될 줄은. 시장 바닥에서 흘린 땀이, 찬물에 담갔던 손이, 무릎 꿇고 앉아 팔았던 그 모든 것들이 언젠가 자신을 증명하는 단 하나의 이유가 될 줄은. 남편은 늘 집에 없거나 있어도 없는 사람 같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미 현관에 신발이 사라져 있었고 저녁이 되면 술과 담배 냄새를 달고 돌아왔다. 어디를 다녀왔는지 묻는 건 의미가 없었다. 노름판이라는 걸 그녀도 알고 있었고 남편도 굳이 숨기지 않았다. 숨길 만큼의 죄책감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자가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 있는 동안 남편은 동네 구멍가게 옆 골방에서 하루를 보냈다. 화투패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누군가 욕을 섞어 웃는 소리, 돈소리가 섞이는 그곳에서 그는 시간을 죽였다. 벌이는 없었지만 집에 돌아오면 가장처럼 굴었다. 목소리는 늘 명령조였고 눈빛에는 이유 없는 짜증이 서려 있었다. 밥은? 들어서자마자 던지는 첫 마디였다. 인사도 없었다.
여자가 시장에서 돌아와 급하게 상을 차리는 동안 남편은 안방에 드러누워 텔레비전을 켰다. 리모컨을 누르는 소리만 덩그러니 들렸다. 밥상을 들고 방문을 열면 남편은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젓가락을 들었다. 국이 싱겁네. 소금 더 넣을까? 아니, 됐어. 그냥 먹어. 그냥 먹는다는 말 속에는 불만이 가득했다. 여자는 아무 말 없이 물러나 부엌에 앉아 남은 밥을 먹었다. 국은 충분히 간이 맞았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남편은 늘 뭔가에 불만스러웠고 그 불만의 끝은 언제나 여자를 향했다. 여자가 장사 이야기를 꺼내면 남편은 코웃음을 쳤다. 오늘 딸기가 좀 잘 나갔어. 그래서 그걸 돈이라고 번다고 설치지 마라.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잘려나갔다. 여자는 입을 다물었다. 그 말은 매번 같은 자리로 그녀를 밀어넣었다. 아무리 벌어도 아무리 버텨도 그녀는 늘 부족한 사람이었다. 제대로 된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푼돈이나 만지는 사람. 남편의 눈에 그녀는 늘 그렇게 비쳤다. 여자는 대꾸하지 않았다. 말해봤자 돌아오는 건 더 거친 말뿐이라는 걸 이미 여러 번 겪었기 때문이다. 한두 번은 맞섰다. 내가 이거라도 안 하면 애들은 뭘 먹고 살아? 그렇게 말했던 날 남편은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다. 네가 뭘 안다고 나한테 따져? 결국 여자가 고개를 숙였다. 그 뒤로는 아예 입을 열지 않게 됐다. 가끔 남편은 노름판에서 이른 날이면 유난히 말이 많아졌다. 저녁 늦게 돌아와 방문을 벌컥 열고 물었다. 오늘은 좀 벌었나? 툭 던지듯 하는 그 한마디에는 수고했다는 말도 걱정도 없었다. 그저 돈이 필요하다는 신호였다. 여자는 설거지하던 손을 잠시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다. 뭐 그럭저럭? 그럭저럭이 얼만데? 10,000원 좀 넘게. 10,000원? 하루 종일 앉아서 10,000원? 남편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였다.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10,000원이 적은 돈이 아니라는 걸, 그 돈이 얼마나 힘들게 번 돈인지 설명할 기운이 없었다. 그럭저럭이라는 말로 그날의 피로와 서러움을 함께 삼켰다. 남편은 가장 노릇을 하지 않았지만 가장의 자리는 끝까지 놓지 않았다. 집안의 결정은 늘 그의 몫이었다. 아이들 학교를 어디로 보낼지, 이사를 갈지 말지, 친척 경조사에 얼마를 낼지, 그 모든 것을 남편이 정했다. 돈을 버는 건 여자였지만 결정권은 남편에게 있었다. 애 학원은 보내지 마. 돈 아까워. 그래도 애가 가고 싶다는데 네가 돈 벌어다 줄 거야? 그럼 보내든가. 결국 여자는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했다. 엄마가 돈을 좀 더 벌면 그때 보내줄게.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실망한 얼굴을 감추지 못했다. 여자는 그 얼굴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다. 책임은 늘 그녀의 몫이었다. 아이가 아프면 여자 탓이었고 집에 먹을 게 없으면 여자 탓이었다. 밀린 공과금도 구멍난 이불도 고장난 수도꼭지도 전부 여자가 해결해야 할 일이었다. 남편은 그저 불평만 했다. 요새 집안이 왜 이 모양이냐? 내가 고쳐볼게. 고치긴 뭘 고쳐? 돈이나 좀 벌어와. 여자는 두 사람 몫의 인생을 살면서도 늘 혼자라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함께 산 시간이 길수록 마음은 더 멀어졌다. 옆에 누워 있어도 남편은 먼 사람이었다. 같은 이불을 덮고 자도 같은 공기를 마셔도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 밤이 깊어 남편이 코를 골며 골아떨어진 뒤 여자는 부엌에 혼자 앉아 있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갈라진 손을 가만히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손이 가족을 먹여 살렸다는 걸 저 사람은 끝내 모를 거라고.
그 사실이 분노보다 더 깊은 허탈함으로 내려앉았다. 분노는 한때였다. 처음엔 화가 났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나? 왜 나만 고생해야 하나? 하지만 화를 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다. 남편은 변하지 않았고 세상도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화 대신 체념이 자리 잡았다. 원래 이런 거라고, 여자는 원래 이렇게 사는 거라고. 그녀는 그날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싸우지 않는 대신 조금 더 달아갔다.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웃음은 점점 줄어들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얼굴이 보였다. 언제부터 이렇게 표정이 없어졌을까? 언제부터 웃는 법을 잊었을까? 그렇게 남편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녀의 삶 한가운데에 오래 남아 있었다. 무게로, 그림자로,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여자는 그 무게를 견디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게 결혼이라고, 그게 인생이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부엌 창문 밖으로 바람 소리가 들렸다. 여자는 천천히 일어나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안방으로 걸어 들어가 이불 한쪽 끝에 조용히 누웠다. 남편의 코 고는 소리만 방 안을 채웠다. 여자는 눈을 감았다.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야 했다. 시장은 그녀를 기다리지 않았다. 그날은 유난히 더운 날이었다. 햇볕이 바닥에 내려앉아 시장 골목이 눅진해질 무렵 수박 장사는 잘 되는 편이었다. 오전부터 손님이 끊이지 않았다. 여자는 연신 수박을 굴려 자리를 정리했고 손님들은 땀을 닦으며 값을 물었다. 이거 얼마예요? 한 통에 15,000원이요. 좀 깎아줘요. 14,000원 드릴게요. 가져가 이소. 같은 대화가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됐다. 바쁜 와중에도 여자는 마음을 놓지 않았다. 이런 날일수록 조심해야 했다. 장사가 잘 될수록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더 무거워질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돈이 생기면 남편이 냄새를 맡았다. 그때였다. 시장 입구 쪽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어이, 비켜봐. 비키라고. 거친 목소리가 들렸다. 여자는 손님에게 거스름 돈을 건네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가 곧 다시 숙였다.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이었다. 남편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며 비틀거렸다. 얼굴은 벌겋게 달아 있었고 눈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노름판에서 돈을 잃은 날이라는 걸 여자는 단번에 알아봤다. 저런 얼굴로 올 때는 늘 무언가를 요구했다. 돈이거나 화풀이거나. 여자는 재빨리 손님에게 거스름 돈을 건네며 작게 말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이소. 손님은 여자의 얼굴을 한번 보더니 수박을 들고 재빨리 자리를 떴다. 분위기를 눈치챈 것이다. 주변 상인들도 하던 일을 멈추고 슬쩍 이쪽을 보기 시작했다. 남편은 말없이 다가오더니 수박을 쌓아둔 상 앞에 섰다. 술 냄새가 진동했다. 이게 다 뭐고? 낮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충분히 컸다. 여자는 일어서려다 말고 그대로 앉은 채 대답했다. 장사하는 거 아니가. 집에 가 있어. 장사? 이딴 게 장사냐? 남편의 목소리가 커졌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멈춰섰다. 여자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그는 상을 발로 찼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수박 하나가 바닥에 굴러 떨어졌다. 쿵! 시장이 순간 조용해졌다. 수박은 깨지지 않았다. 바닥을 한 바퀴 굴러 멈췄을 뿐이다. 하지만 그 소리는 시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손님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못 본 척 지나갔으며 누군가는 노골적으로 바라보며 수군거렸다. 저 남자 또 왔네. 술 먹고 와서 행패 부리는 거 한두 번이가. 저 아줌마 참 불쌍하다.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바닥에 떨어진 수박을 바라봤다. 깨진 것도 아니고 멀쩡한 것도 아닌 그 애매한 모습이 꼭 자기 같다고 느꼈다. 금은 가지 않았지만 이미 상처는 생겼다. 남편은 소리를 더 높였다. 집구석에서나 일하지. 여자가 어디서 이런 걸 버려.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 말은 시장 바닥에 그대로 떨어졌다.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창피한 건 남편이 아니라 자신이었다. 술 취해 행패 부리는 남편 때문이 아니라 그런 남편을 둔 자신이 창피했다. 여자는 그 순간 창피함보다 먼저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다. 이 장면이 혹시라도 아이들 귀에 들어갈까봐 그것이 가장 두려웠다. 동네 사람들 입을 통해 소문이 퍼지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뭐라고 들을까? 그래서 고개를 숙였다. 말 대신 몸을 낮췄다. 집에 가. 나중에 가서 얘기하자. 여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낮췄다. 크게 만들지 않으려는 마지막 노력이었다. 하지만 남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나중에, 지금 당장 집 가자고. 장사 정리하고 갈게. 조금만 기다려. 정리는 무슨, 이딴 거 다 집어치워. 남편이 또 한 번 상을 발로 찼다. 이번엔 수박 2개가 굴러떨어졌다. 하나는 모서리에 부딪혀 금이 갔다. 붉은 속살이 갈라진 틈 사이로 비쳐 보였다. 옆 좌판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아이고 형씨, 취했으면 집에 가서 쉬이소. 여기서 이러면 쓰나. 당신이 뭔데 참견이야. 남편이 고개를 휙 돌렸다. 아주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물러섰다. 도와주고 싶어도 어쩔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다. 여자는 아무 말 없이 떨어진 수박을 주워 다시 올려놓았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금간 수박을 들어 올리는 동안 손바닥에 축축한 감촉이 느껴졌다. 터진 과즙인지 자신의 땀인지 구분이 안 됐다. 누군가 도와주려다 말았다. 젊은 남자 손님이 허리를 굽히다가 남편의 눈빛을 보고는 그냥 지나갔다. 누군가는 값을 치르지 않고 자리를 떴다. 수박을 골라놓고 돈을 내려던 아주머니가 슬그머니 가방을 들고 사라졌다. 장사는 그날로 끝났다. 남편이 가고 나서도 손님은 돌아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여자의 좌판을 슬쩍 피해 지나갔다. 동정 어린 시선도 있었지만 그게 더 견디기 힘들었다. 여자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수박을 정리했다. 아니, 여자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그날 함께 끝났다. 시장은 그녀에게 유일하게 남은 자존심이 있는 곳이었다. 비록 쪼그려 앉아 장사를 해도 손님에게 고개를 숙여도 그곳에서만큼은 당당했다. 제 손으로 번 돈이었고 제 힘으로 꾸려가는 삶이었으니까. 그런데 남편이 그 마지막 자존심마저 짓밟아 버렸다. 사람들 앞에서, 대낮에, 모두가 보는 앞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리어카는 유난히 무거웠다. 팔리지 않은 수박이 그대로 실려 있었다. 바퀴가 돌아갈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여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걸었다. 여자는 생각했다. 이곳에서도 더는 안전하지 않구나. 일하는 자리에서도, 버티던 자리에서도. 집은 원래 안전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장만큼은 자기 자리라고 생각했었다. 새벽부터 나와 자리를 깔고 손님을 맞이하고 돈을 세는 그곳만큼은 자기 것이라고. 그런데 이제 그마저도 아니었다. 골목 어귀에서 여자는 잠시 멈춰섰다. 리어카 손잡이에서 손을 놓고 손바닥을 펼쳐봤다. 굳은 살 사이로 땀이 배어 있었다. 손바닥에 새겨진 주름이 유난히 깊어 보였다. 집이 보였다. 대문은 열려 있었다. 남편은 이미 안방에 들어가 코를 골고 있을 것이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여자는 다시 손잡이를 잡았다. 리어카를 끌고 집 앞까지 왔다. 마당에 수박을 내려놓고 리어카를 구석에 세웠다. 그리고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한 바가지 떠서 마셨다. 목구멍으로 물이 넘어가는 동안에도 가슴속 무언가는 넘어가지 않았다. 그날 이후 시장은 그녀에게 생계의 장소이자 동시에 견뎌야 할 상처가 되었다. 매일 아침 그곳으로 가면서도 여자는 두려웠다. 사람들의 시선이, 수군거림이, 동정이. 하지만 가지 않을 수는 없었다. 그곳이 아니면 돈을 벌 곳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여자는 다시 시장으로 나갔다. 상처를 안고 수치심을 삼키고 그래도 살아야 했으니까. 병실의 형광등 불빛은 유난히 하얗게 번져 있었다. 70대의 여자는 병원복 차림으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몸은 암으로 지쳐 있었지만 정신은 오히려 과거로 또렷이 되돌아갔다. 최근 며칠 동안 먹은 식사는 기억나지 않는데 30년 전 아이들 밥상은 선명하게 떠올랐다. 젊은 날의 자신은 언제나 집보다 한 발 늦게 울었다. 시장에서 겪은 일도 남편에게 들은 말도 그 자리에서 터뜨리지 않았다. 하루를 버티고 집 문을 열어 아이들 얼굴을 확인한 뒤에야 그제야 그동안 참아온 숨이 터지듯 눈물이 흘러내렸다. 부엌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설거지를 하다가 혹은 빨래를 개다가 혹은 그냥 멍하니 어둠 속에 앉아 있다가 눈물은 소리 없이 흘렀다. 손등으로 닦아도 계속 흘렀다. 그때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하곤 했다. 지금 울면 안 돼. 애들 보기 전엔 절대. 아이들 앞에서는 끝내 울지 않았다. 아이들이 불안해할까봐 집안의 기둥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였다. 이 집에서 나라도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은 책임이자 본능에 가까웠다. 큰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우리 집 가난한 거야? 여자는 칼질하던 손을 멈췄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표정만은 평온하게 유지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애들이 그러는데 우리 집은 아빠가 일을 안 한다고.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다. 여자는 칼을 내려놓고 아이를 돌아봤다. 가난한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일하잖아. 엄마 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엄마는 맨날 힘들어 보여. 안 힘들어. 엄마는 괜찮아. 거짓말이었다. 힘들었다.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도 늘 돈이 모자랐다. 하지만 그 말을 아이에게 할 수는 없었다. 여자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공부나 열심히 해. 그게 엄마 도와주는 거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다. 여자는 다시 칼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자를 수가 없었다. 그날 밤 아이들이 모두 잠든 뒤 여자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남편과의 갈등도 살림의 막막함도 아이들 앞에서는 늘 뒤로 밀렸다. 남편이 술을 먹고 들어와 소리를 질러도 여자는 아이들 방문을 먼저 확인했다. 문이 닫혀 있으면 안도했다. 듣지 않았기를, 자고 있기를 바랐다. 애들 깨니까 조용히 해. 남편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응이었다. 그 말에도 남편이 멈추지 않으면 여자는 그냥 참았다. 맞받아치면 싸움이 커지고 싸움이 커지면 아이들이 깰 테니까. 남편보다 아이들 인생을 먼저 계산하던 삶이었다. 학원비와 급식비, 교복과 책값을 머릿속에서 끝없이 더하고 빼며 하루를 살았다. 손님에게 1,000원을 깎아줄 때도, 시장에서 떨이로 나온 반찬을 살 때도 늘 아이들 숫자를 먼저 떠올렸다. 세 남매였다. 큰애, 둘째, 막내. 각자 성격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달랐지만 여자는 셋 모두를 공평하게 챙겼다.
한 아이에게 과자를 사주면 나머지 둘에게도 똑같이 사줬다. 돈이 없으면 아예 셋 다 사주지 않았다. 엄마는 왜 자기 거는 안 사? 둘째가 한번 물었다. 여자는 웃으며 대답했다. 엄마는 필요한 거 없어. 너희만 있으면 돼. 그 말은 진심이었다. 자신의 옷은 몇 년을 입어도 괜찮았다. 신발이 해져도 참았다. 하지만 아이들 것만큼은 낡기 전에 바꿔줬다. 학교에서 놀림받을까봐, 초라해 보일까봐. 세월은 느리게 흘렀지만 아이들은 자라났다. 여자의 허리는 점점 더 굽어갔고 손은 더 거칠어졌지만 아이들은 쑥쑥 컸다. 키도 크고 생각도 깊어졌다. 어느새 세 남매는 각자의 길에서 공부했고 결국 모두 의사가 되었다. 큰애가 먼저 의대에 합격했을 때였다. 전화를 받은 여자는 말을 잇지 못했다. 엄마, 나 붙었어. 의대 붙었어. 그래, 잘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울지는 않았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눈물이 쏟아졌다. 기쁨의 눈물이었지만 그 안에는 지난 세월의 고단함도 함께 녹아 있었다. 둘째와 막내도 뒤를 이었다. 셋 모두 의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크게 웃지도 울지도 못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을 뿐이다. 그래, 잘했다. 고생 많았다. 그 말은 아이들에게 한 말이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말이기도 했다. 수고했다고, 잘 버텼다고, 포기하지 않아서 고맙다고. 아이들은 이제 각자의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다. 큰애는 내과 의사, 둘째는 외과 의사, 막내는 소아과 의사. 세 남매 모두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 엄마가 없었으면 우리 여기까지 못 왔어. 큰애가 한 번 말했다. 여자는 손사래를 쳤다. 무슨 소리야? 너희가 잘한 거지. 아니야. 엄마 덕분이야. 우리 다 알아. 아이들은 알고 있었다.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참았는지, 얼마나 자기들을 위해 살았는지. 이제 병실에 누워 그 시절의 선택들을 하나씩 되짚어 본다. 포기했던 꿈, 참아냈던 말들, 혼자 삼켰던 눈물들. 후회가 먼저 올 줄 알았지만 의외로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은 달랐다. 그래도 잘 버텼다는 생각, 수고했다는 말이었다. 여자는 천천히 눈을 감으며 속으로 중얼거린다. 그땐 정말 힘들었지. 혼잣말이지만 누군가 들어주는 것처럼 또렷하게 말한다. 들어줄 사람이 없어도 괜찮다. 자기 자신이 듣고 있으니까. 지금의 그녀는 그때의 자신을 안아주고 싶다. 아무도 몰래 부엌에서 울던 여자, 아이들 방문 앞에서 눈물을 닦던 여자, 시장 바닥에서 고개를 숙이던 여자를. 비록 몸은 병실에 묶여 있지만 마음만은 과거로 가 그 여자의 등을 가만히 두드린다. 괜찮았다고, 충분히 잘해냈다고, 아무도 몰라줘도 나는 안다고. 그 말 한마디가 지금의 그녀를 조금은 편안하게 숨쉬게 한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린다. 봄비였다. 여자는 눈을 뜬 채 그 소리를 듣는다. 빗소리는 예전에도 이랬다. 시장에서 돌아오던 길, 리어카를 끌며 걷던 그 길 위에도 이런 빗소리가 내렸었다. 그때는 비가 반갑지 않았다. 장사도 안 되고 몸도 젖고 집까지 가는 길이 더 무거워졌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그 빗소리마저 그립다. 살아있었던 시절의 소리니까. 여자는 작게 미소 짓는다. 아프지만 후회는 없다. 힘들었지만 의미는 있었다. 그 세월이 있었기에 지금의 아이들이 있고 지금의 자신도 있다. 병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온다. 어머님, 주무셔야죠. 불 끌게요. 네, 그러세요. 여자는 조용히 대답한다. 불이 꺼지고 어둠이 내린다. 하지만 두렵지 않다.
어둠 속에서도 여자는 여전히 과거를 품고 있다. 그 시절의 자신을, 아이들을, 견뎌낸 시간들을,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잠에 빠져든다. 꿈속에서라도 그때의 자신을 만나 한 번쯤은 안아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